테슬라의 유상증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테슬라의 가치평가 내용을 보시고 나면 유상증자 이슈가 사실상 테슬라 가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규모 면에서도 50억 달러, 테슬라 시총의 1%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상 제가 11월 23일에 올렸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과 크게 차이나는 내용이 없어서 딱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테슬라 기업 가치를 살펴본 뒤 이를 기반으로 영상 마지막에 이번 유상증자의 의미를 짤막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드만삭스의 DCF 기반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테슬라 주가 780달러가 왜 테슬라 주가의 최저치에 가까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목표가가 월가 최고치인 780달러를 찍었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가 향상 근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비율이 2030년에 18%, 2035년에 29%로 가정하였고, 이 중 테슬라가 2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2040년까지는 1,500만 대의, 업사이드 케이스의 경우 2,000만 대의 차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 2.5%씩 매년 성장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DCF를 돌린 결과가 780달러였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목표가 산정에서는 흔히들 사용하는 P 레이시오 같은 멀티플이 아닌 DCF를 사용하였습니다. P 레이시오의 경우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데, 테슬라의 P 레이시오를 과거 EPS로 계산하면 1000단위가 나옵니다. 제가 P 레이시오를 사용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판은 예전 영상에서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비율 분석의 기술적인 한계점이었습니다. 모든 비율 분석에서는 사용되는 분모가 0에 가깝게 되면 최종값의 변화량이 한없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y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시면 0에 가까울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분모인 EPS의 값이 아주 작을 때는 EPS가 음의 값일 때처럼 이 비율 분석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으며, 테슬라의 경우 이 P 레이시오에 사용되는 EPS가 너무나도 0에 가까운 수치였기에 P 레이시오 수치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 비율 분석을 할 때 하나의 비율을 보는 게 아닌 여러 개의 비율 분석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비판점은 비율 분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P 레이시오의 공식인 P 나누기 EPS, 즉 현재의 주가 나누기 지난 1년간 한 주당 순이익의 공식을 살펴보면 P와 EPS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 현재의 주가는 이 기업이 가져올 예상되는 미래의 가치를 모두 현재 시점으로 할인시킨 수치인 반면, EPS, 한 주당 순이익은 과거 1년간의 수익만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회사의 EPS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P 레이시오는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만, 미래의 EPS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라면 P 레이시오 자체가 매년 크게 요동치면서 의미 있는 수치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P 레이시오가 나오고 이 수치를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성격의 같은 산업에 속하는 회사들의 이전 사례를 보고 해당 기업의 P 레이시오로 대표되는 성장성이 정당화될 만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P 레이시오 같은 멀티플인데, 테슬라에게 이런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서 P 레이시오를 사용할 경우 지금 당장의 EPS 기준이 아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뒤인 2030년도 정도의 EPS를 추산하여 이 미래 가치의 EPS로 계산한 P 레이시오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접근을 시도하죠. 정리해보면 테슬라를 P 레이시오 같은 멀티플로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면 현재 테슬라의 너무나도 낮은 0에 가까운 EPS로 인해 P 레이시오가 너무 과장된 수치로 표현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모든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근본이 다른 비슷한 기업과의 비교인데 테슬라는 비교 대상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 Discounted Cash Flow입니다. 앞서 말한 P 레이시오 같은 멀티플은 한 회사의 금융정보와 회계정보의 비율을 계산하여
같은 산업에 속하는 회사와 비교해서 이거 너무 높다 혹은 너무 낮다와 같은 상대적 접근 방식의 밸류에이션이었는데, DCF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나타내어 한 회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EPS가 음의 값이라도 혹은 테슬라처럼 0에 가까운 값이라도 혹은 그 기업과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을 때도 기업의 절대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멀티플의 경우 따로 수치 추정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DCF는 추정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델입니다. 매년 매출의 성장성부터 시작해서 고정비, 변동비, 자본 조달 비용 등등 이런 비용을 10년을 넘게 추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출된 매 연도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 합이 그 기업의 절대적 기업 가치가 됩니다. 사실 저도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멀티플로 가자니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점이 있는 상태인 걸 아는데 도저히 그러진 못하겠고, DCF로 가자니 워낙 요구되는 추정이 많아서 개인이 하기에는 벅찰 뿐더러 그 결과값에 신뢰도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적인 IB에서 DCF를 베이스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니 제가 테슬라 DCF를 만들지 않고 골드만삭스 모델을 분석해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쉬운 길이 생겨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본 결과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780는 테슬라 장기 가치의 최저점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780라는 수치 자체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사용한 보수적 가정보다 전기차 시장이 혹은 테슬라가 더 선전할 경우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골드만삭스의 가정을 살펴보고 이를 일론이 말했던 내용과 IEA의 전망, 그리고 과거 전기차 시장 성장성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첫 번째 주요 가정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비율이 2030년에 18%, 2035년에 29%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이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2035년까지 50%로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조금 더 잘 풀린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에는 26%, 35년에는 미국에서는 66%, 서유럽에선 60%, 전 세계적으로는 40%의 전기차 판매 비율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잘 풀려도 2035년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이 40%라고 예상한 골드만삭스와 상당히 대조되는 일론의 예측치를 보시죠. 제 생각에 10년 뒤면 거의 모든 차량들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생산된 차량들의 경우 말이죠. 대략 20억대 정도의 차량과 트럭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신규 차량 생산은 매년 이 규모의 5%인 1억대 정도입니다. 그러니 전체 차량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신규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해도 20년 정도가 지나야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 차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일 것입니다. 아마 80% 정도나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 12월 1일 제가 통역 중계를 진행했던 지난 엑셀 스프링의 수상식에서 밝힌 일론의 예상치입니다. 물론 일론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수치를 목표로 하였고, 이 목표 수치를 도달은 하되 기존의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도달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감안하시고 일론이 말한 10년 뒤 전기차 판매 비율 7-80%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말한 7-80%의 대상도 전 세계 판매 비율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판매 비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이 보는 미래와 골드만삭스가 밝힌 미래 전기차 판매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골드만삭스의 두 번째 주요 가정을 보겠습니다. 앞서 전기차 판매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더해서 그 전기차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을 2040년까지 20% 정도로 가정하였고, 이 경우 1500만 대의 차량 판매를 토대로 $780라는 주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부분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40년 점유율 20%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점유율이 18%인데
저도 조금 뒤 25,000달러 전기차 모델이 나오면 25%도 가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2040년이 워낙 긴 시간이고 시장 규모보다 그 안에 점유율 예측이 훨씬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일단 보수적으로 20%는 그렇다 치고 1,500만 대의 차량 판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하는 미래의 전기차 시장 규모입니다. Stated Policy Scenario의 경우 현재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까지 43만 대의 배터리 전기차와 6만 7천 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것이다 등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2030년도에만 전 세계에 1억 4천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EV30 at 30라는 전기차 시대 촉진을 위한 각 나라들이 참여한 협정이 있는데 만약 이 협정에서 약속한 내용이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경우 2030년도에 총 전기차는 거의 2억 5천만 대가 됩니다. 이런 추정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상 약속은 하고 지켜지지 않는 국가적 정책과 협약이 많았다는 사실은 딱히 예를 들지 않아도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성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첫째로 전기차 산업은 도덕적 명분만 요구하는 산업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워줄 거대 산업이기에 충분히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 산업을 키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둘째로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세계화가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탄소 배출권 시장은 5배 이상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며 2020년의 거래 규모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는 EU가 가장 활발한 시장이지만 머지않아 국가 간 거래에서도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탄소 규제를 받고 있는 유럽 국가나 미국의 제조회사들이 더 높은 제조 비용을 감당하며 화를 삭히며 탄소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지만 10년 안에는 탄소 규제의 유무에 따라 국가별 무역에도 새로운 장벽이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테슬라 주도로 전기차 시장이 열려나가게 된다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탄소 배출 시장의 국제적 플랫폼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IEA의 2030년 1억 4천만 대의 전기차 규모 어퍼케이스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대가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중 1억 4천만 대의 케이스를 볼 경우 약 7천만 대가 테슬라의 주력 전기차 형태인 BEV이고 이 시장의 20%를 테슬라가 가져간다면 2030년도까지 승객용 전기차에서만 1,400만 대의 테슬라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충분히 2030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전기차 판매량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연도별 BEV 판매량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BEV 차량의 판매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연도에 따라서 성장률이 차이가 나지만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40%는 과거 데이터 기준 정말 낮게 잡은 성장성이지만 10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매년 평균 40%의 성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BEV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 전기차 중에서도 승용차의 영향만을 고려하게 되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세마이트럭이나 사이버트럭 같은 차량의 영향은 배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BEV 시장의 판매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40% 성장이라는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2030년 BEV 판매 대수 추정치는 6,200만 대가 되고 이 중 20%는 1,240만 대가 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세마이트럭과 사이버트럭 및 25,000달러 전기차가 이끌 새로운 수요도 고려하면 1,500만 대도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780달러라는 목표 주가의 근거로 제시한 2040년까지 달성할 것이라던 현금 흐름이 현실적으로는 2030년까지 달성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려 10년의 차이입니다. 이러니 장기 주가로 볼 때 780달러가 최저치라고 봐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도 괜찮은 상황인데 왜 일론은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일까요?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시그널 및 직원들이 주가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일론 머스크의 인센티브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서 유지돼야 지급이 됩니다. 일론 입장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는 필수적
장기적인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시총의 1%도 안 되는 50억 달러이지만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어차피 오를 주가인데 너무 급하게 오르지 말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의 상황에서 50억 달러는 유동성은 도움이 되지만 결코 절실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그널링 효과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S&P 편입으로 촉발된 과도한 변동성을 이번 유상증자라는 시그널로 최대한 낮춰서 주식과 스탁 옵션을 가진 직원들도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업무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런 의도가 맞다면 주가가 700달러대에서 유지되면 다시 한번 유증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유증에서 얻는 돈을 허투루 쓰는 회사는 아니니 장기 투자자분들도 크게 일이 일비할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